2019년 9월 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9월 첫 번째 주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다. 이런 기상 예보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요. 1년 내내 고생하시고 그 무더운 여름, 장마철, 그 병충해 그런 것들 다 이겨내시고 아이고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확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렇게 가을쯤 돼서 오는 태풍은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휩쓸고 갈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요.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은 아주 순둥이어서 아주 순둥순둥하게 우리나라를 무사히 잘 지나가서 피해가 없도록 물론 태풍이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 오고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말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마다 이렇게 막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피해를 주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 순둥순둥한 태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9월 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죠. 노동절로. 그리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굳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떠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를 그렇게 부양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없었어요. 미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동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자, 유동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유동성을 가둬놓은 댐이 있죠. 그 댐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얘 단단해요. 튼튼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이즈와 규모와 거기에다가 2016년 2월 달에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감 이런 것들 한번 또 유동성을 또 한번 이렇게 몸집을 키우게 하고 어찌 보면 지금도 FOMC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장에 풀린 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겠다. 물론 그 계획이 조금 틀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지 좀 템포에 맞춰서 작년에는 살짝 무리하게끔 1년에 4번씩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리고 2019년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지금 그것도 작전이 미스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어찌 보면 돈을 푸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둬둔 그 댐에 있는 유동성은 너무나 힘이 강력하고 너무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댐이 지탱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댐이 지탱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욕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댐에 아주 잔 금을 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을 내는 그런 이슈들이 있죠. 과연 어떠한 이슈가 그 유동성을 가둬둔 댐에 금을 가게 할지 구멍을 내게 할지 그게 지난번 영국이 브렉시트가 됐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지 그럼 과연 유동성에 금을 가게 할 녀석은 영국 보리스 총리 너냐 아니면 대통령이 또 한 번 되고 싶어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저렇게까지 세게 진행하고 있는 그 뒤에 후폭풍이 본인한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른 트럼프 대통령 너 때문이느냐? 아니면
어찌 보면 남들 다 성장하고 있을 때 꺼이꺼이 힘들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니까 더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는 어떤 신흥국의 금융위기인지,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후폭풍. 네,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걱정하지 않아요. 무역 분쟁의 이제 후편.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뭐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끝난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어떤 그 금융위기,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시장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제가 체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발을 적극적으로 담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이렇게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이야기 첫 번째,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치 무슨 각국의 뭐 몇몇 국가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정부 불신임함, 그리고 뭐 조기 총선,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리잖아요. 영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국은요, 2022년에 총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영국에서는요,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어요. 조기 총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수당의 당대표이자 영국의 총리인 보리스 총리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국의 총선은 2022년에 해야 되는 건데 2022년에 총선을 하는 건 다 조기 총선인 거죠. 누가 원하냐? 야당도 원하고 총리도 원하고. 자, 그럼 일단 2022년 전에는 총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조기 총선이 일단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영국의 보수당이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직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10월 31일 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다음에 11월 초에 조기 총선을 하면 영국 내 그 의회에서 보수당이 과반수 플러스 과반수를 넘어 64석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나리오는 다 보수당이 지는 거였어요. 하다못해 10월 31일 날 예정되어 있는 10월 31일 날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뭐 조기 총선을 한다. 그래도 보수당이 지고 하여튼 어쨌든 10월 31일 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브렉시트를 하고 11월 초에 총선을 진행하면 보수당이 압승 시나리오. 보리스 총리가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영국 정치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일단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 불신임함을 제출해서 승인시키고 보리스 총리를 자르고 그리고 뭐 야당 대표 제레미 코빈이라는 야당 대표 노동당 대표가 임시 총리를 하고 뭐 조기 총선을 하고 뭐 재국민 투표하고 각자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입지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문제를 보면서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저러고 있지? 뭘 위해서 저러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스 총리가 영국을 노딜 브렉시트임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날 굳이 그렇게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이유, 결국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조기 총선 결과가 자기가 속해 있는 보수당한테 가장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예, 누구를 위한 노딜 브렉시트며 누구를 위한 브렉시트며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한다라고 국민청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거 다 무시당하고 있고 영국 국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 국민이 52대 48로 브렉시트를 가결시켰지만 그때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던 국민들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하자였는데 사실 영국 국민들은 뭐 노딜 브렉시트 이런 거를 고민했던 건 아니었던 거겠죠. 지금 왠지 모르게 영국의 문제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그 중심에 다수의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다수의 어떠한 그 이익이 없고 오로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의 어떠한 그 확고한 입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예, 요렇게 좀 너무 예, 뭔가 좀 이렇게 삐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글로벌 이슈를 체크하면서 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영국 지금 현재 보수당도 마찬가지고 노동당, 야당도 마찬가지고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3일 날 영국의 하원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영국은요, 9월 3일 날 하원이 열리지만 9월 6일까지만 딱 한 주 열리고 보리스 총리가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그냥 정회시켜버리는 거죠. 그 의회에서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거나 뭐 어떤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법화하고 이런 그런 어떤 여지를 완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어쨌든 한 주밖에 공식적으로는 열리지 않지만 야당은 여름 휴회기를 마치고 3일 날 하원이 열리면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월 31일을 일단 연기하자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당에서 조기 총선을 진행했을 때 압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월 31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노딜이 되든 뭐 딜이 되든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11월 달에 조기 총선을 해야지만 보수당이 압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지금 일단 10월 31일을 좀 연기하자라고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영국의 어떤 법을 보면요. 참, 대한민국의 법도 모르는데 지금 영국 법을 제가 지금 후협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은 고정임기의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정임기의회법을 보면 영국이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조기 총선을 진행할 수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원 전체 650석의 3분의 2 이상이 보리스 총리가 제시한 조기 총선에 동의한다면. 근데 그 보리스 총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시한 조기 총선이 뭡니까? 10월 31일 날 무조건 브렉시트 하고 11월 초에 하는 것. 그 제안이 하원 전체 650석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면 조기 총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함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정부의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조기 총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총리는 첫 번째를 노리는 거고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은 두 번째를 노리는 건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자기가 임시총리가 돼서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10월 31일 일정을 연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제2국민투표를 하든 뭐 이렇게 진행할 생각인데 BBC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6일 날 의회가 다시 이제 문을 닫게 되잖아요. 보리스 총리가 이제 그거 했잖아요.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시키는 바람에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이제 의회가 열리고 6일 날 의회가 해산되니까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뭔가를 막 한다면 10월 11일 총선이 가능하다. 그런데 영국은 대부분 총선 이런 선거를 목요일 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1일이 아니라 10월 17일 정도에 총선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누가 추진하는 거냐면 바로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보리스 총리는 지는 거예요. 자, 보리스 총리의 계획은 뭐예요?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다음에 11월 초에 총선을 여는 방법.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의 생각과 여당이자 보리스 총리의 어떤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어찌 보면 지금 영국의 조기 총선은요. 사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관건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입지와 정치적인 그 파워를 얼만큼 더 확고하게 하고 얼마나 판을 뒤집느냐로 약간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리스 총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독일에서 보리스 총리 30일 안에 그 하드보더 그거 대안 갖고 와. 그래서 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그 국경 지역에서 어떤 검역할 수 있는 식품이라든가 뭐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지역을 만들고 뭐 다른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어떤 그 항목을 만들고 지금 보리스 총리가 그 제안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유럽연합이랑 또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리스 총리는 자기가 그렇게 제시한 방법이 유럽연합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10월 14일까지 의회 정의하겠다. 내가 의회를 정의하는 이유는 야당이 저렇게 나대서 뭐 논의를 막으려고 하는 거를 내가 커트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시키는 이유는 뭐 경찰을 증원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병원을 설립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과 이제 하려고 하는 이 합의는 고무적이다. 이 합의 진전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리스 총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되게 심플한데 영국 문제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요. 지금 영국은 결국 그렇다면 지금 9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9월 9일부터 일단 의회가 폐쇄되니까 최소한 영국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사이즈가 나올 수 있을 때는 10월 달이라는 거죠. 자, 영국 문제 꽤 복잡한 셈법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참 영국 문제를 접하면서 저거 과연 누구를 위한 브렉시트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재밌는 사실은 9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진 않았지만 아시아 증시는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열렸죠. 그런데 중국 상하이 증시도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어쨌든 빨간색은 났습니다.
올라가고 싶겠죠. 그죠? 상승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9월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지난번 29일 날, 오늘 뭐가 됐다, 오늘 협상을 할 것이다, 막 얘기했는데 그 모든 뻐꾸기는 결국 23일 날 뉴욕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 그리고 지난주에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끝났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2분기 GDP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못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부양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미국의 2분기 GDP가 2.0이 아니라 한 3.0이 나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예. 그렇게 2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못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 그게 바로 29일이었거든요. 29일 날 뭐가 될 것이다. 무슨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부양시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없고요. 중국에서는 2일날 상무부에서 1일부터 15% 관세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분명히 두 정상이 만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합의를 위반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국 저 새끼들이 콩을 안 사줬어. 쟤네들도 약속을 안 지켰어. 라고 얘기하겠죠. 자,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단 9월달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어질 수 있어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뉴욕 주식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백악관 이 직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컴퓨터 모니터에 PC 모니터에 뭐가 띄워져 있을까요? 저는 트위터랑 그리고 증권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자마자 증권사 객장에 찾아가서 내가 임기 동안에 3,000포인트 간다라는 그런 진짜 막 개짜증나는 소리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단 분들은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과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동안 뉴욕 증시를 얘기함에 있어서 거의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러나 그게 부메랑이 돼서 증시가 하락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증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고 증시가 하락하면 어떠한 발언을 통해서 증시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2부에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